안녕하세요 여러분. 월요일 삼성미소입니다. 어제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오늘 러시아 문제, 그 다음에 달러 원 문제 등등 해서 금요일에 있었던 FRA OIS 금리 급등 이 문제 설명해 드린다고 했죠. 일단 방송부터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목부터 보시죠. 러시아발, 러시아 전쟁발이죠. 러시아발 금융위기 정말 오는가? 주식시장 금요일날 유럽 증시만 보면 정말 이거 금융위기 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금요일 유럽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탈리아 마이너스 6%,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프랑스, 독일 전부 다 마이너스 4%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금요일 유럽 지수가 급락하는데 하락을 주도했던 주식들은 은행주였습니다. 은행주. 지금 보시는 그림은 그 유로 스탁 50 인덱스입니다. 유로 스탁 인덱스 마이너스 5.2%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급락을 했던 이유는 한국 시각으로 금요일이죠. 금요일 오후, 오전에 속보가 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핵발전소를 공격했다. 그래서 이게 혹시 러시아가 핵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이런 사실 겁을 준 거죠. 당연히 이 핵발전소를 공격하면 다행히 그 뇌관을 공격하진 않았지만 이거 큰일 날 일이잖아요. 방사능 노출되면,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나토가 가만히 있을 일은 없고, 이렇게 사실 걱정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유럽, 그 다음에 미국이 예상보다 강력한 대러시아 경제 제재를 지금 실행을 하고 있죠. 스위프트에서 일부 은행을 제외하긴 했지만 스위프트 체제에 들어갔고, 중요한 건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의 약 70% 가까운 해외 자산들을 동결해버렸고, 푸틴을 비롯한 주요 측근들의 해외 은닉 자산 전부 동결하고 몰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영국과 미국 증시에서 러시아 상장 주식들을 전부 다 상장 폐지시켜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러시아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2014년 크림반도를 점령할 때처럼 일단 점령하고 나면 순순히 끝날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강력한 경제 제재가 들어왔고, 이에 푸틴이 핵발전소 포격이라는 일종의 상당한 강력한 공격을 했고, 그러다 보니 만약에 이렇다고 미국이나 유럽 정부가 물러설 수는 없죠. 그래서 더 강력한 경제 제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아예 디폴트, 한마디로 망해버릴 수 있다, 이런 걱정이 금융시장에 퍼졌던 겁니다. 당연히 러시아가 디폴트가 난다면 러시아 채권과 러시아 기업들의 대출이 많은 유럽 은행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손실이 나올 수 있죠. 이런 손실 가능성이 퍼졌고, 당연히 유럽 은행들, 은행 업종을 중심으로 금요일에 지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러시아가 진짜 디폴트 될 것인가? 그건 아무도 모르죠. 미아리 점쟁이 분들도 아마 현재 수정구슬을 돌리고 있을 텐데, 현재 러시아 채권의 부도 가능성은 결국 CDS, 오래간만에 들어봅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그 다음에 2012년 유럽 재정위기 때 크레딧 디폴트 스왑, CDS가 한참 이렇게 회자됐다고 하나요? 이렇게 됐었는데, 간만에 나오는 CDS. 한마디로 채권 가격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었느냐에 따라서 위험도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CDS 프리미엄이 높으면 그만큼 부도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러시아 채권들 1년 만기든 5년 만기든 채권에 대한 CDS 프리미엄은
98년 유명한 롱턴 캐피탈 들어보셨죠? 롱턴 캐피탈이 러시아 채권에 투자했다가 러시아가 디폴트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급등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조만간 디폴트 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유럽 최대 은행이죠. 도이치뱅크 마이너스 10% 급락을 했습니다. 앞서 이미 은행주들이 주도를 해서 하락을 이끌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대표은행 도이치뱅크 마이너스 10% 급락했습니다. 자, 유럽의 은행들이 마이너스 10% 폭락할 정도면 사실 유럽의 은행들이 잘못하다간 러시아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유로화 급락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유로화 금요일 날 마이너스 1.1% 하락하면서 2020년 팬데믹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한마디로 금융시장이 패닉 직전까지 왔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 은행주 및 이로 인해서 유럽 증시가 급락했고 유로화 자체도 크게 떨어졌는데 이것이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만약에 러시아가 디폴트가 나왔다. 한마디로 채권 사실 디폴트가 나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러시아 외환보유고 전부 다 동결됐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달러가 없는 상황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기껏해야 위안화 자산들, 그다음에 일부 다른 나라 자산 외에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나 채권이자 못 줘 이렇게 돼버리면 디폴트가 나고 이 채권들을 거의 대부분 유럽은행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유럽은행들이 대규모 손실이 잡혀야죠. 손실 가능성. 그렇게 되면 유럽에 돈이 없는 거죠. 은행들이 대규모 손실을 하면 손실을 메꿔야죠. 뭘로? 달러가 필요합니다. 왜? 그건 다음 장에 무슨 유로화로 빌려졌을 텐데 왜 달러가 필요하냐? 안타깝지만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달러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빌리기 직전에 할 수 있는 게 있죠. 가지고 있는 거 팔아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데 돈을 갚아야 된다. 못 갚으면 너 디폴트야. 그러면 반지 빼고 안경 빼고 속옷도 팔아야죠. 그런 것처럼 팔 건 다 판다. 금요일 날. 그래서 뭘 팔았습니까? 채권도 팔고 주식도 팔고 비트코인도 팔았죠. 그래서 비트코인 급락, 주식도 급락, 또 유로화까지. 지금 필요한 건 달러다. 그러니까 유로화까지 급락을 해버린 거죠. 그렇다면 왜 유럽 은행들이 러시아에는 유로화로 대출해 줬을 텐데 왜 달러가 필요하냐? 당연히 러시아 채권을 샀을 때 유로화보단 달러를 샀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유럽 은행들이 돈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미국 은행들한테 돈을 빌려서 투자했겠죠? 그러니 유럽 은행들에 돈을 빌려준 미국 은행들은 유럽 은행들 손실이 가능성이 있네. 그러면 채권 회수하자라고 말 한마디 하게 되면 달러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금융위기는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있었고요. 2012년 유럽발 우리가 피그스라고 했죠. 포르투갈, 그리스 등등 돼지들 채권이 거의 쓰레기가 될 뻔했던 상황이 있었죠. 당시에 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금융경색, 금융위기를 표현해주는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지표가 움직이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죠. 왜 유로화로 대출해줬는데 달러가 필요하냐? 전 세계에 흘러다니는 돈의 65%는 달러입니다. 전 세계의 돈이 러시아 때문에 돈이 사라졌다 그러면 그 돈이 100이라면 65는 달러라는 얘기입니다. 그 돈이 사라졌으니 달러로 메꿔야죠. 그래서 미국에서 위기가 발생하든 유럽에서 위기가 발생하든 금융기관들이 돈이 필요해지는 금융경색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결국 65%는 달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당연히 유럽 은행들이 자금이 부족해. 왜? 러시아에서 다 물렸어. 이러면 결국 달러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달러와 초강세가 있었죠. 자, 지난 2008년 그리고 2012년 금융위기, 그 다음에 유럽 재정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달러 구하기 열풍을 그대로 보여줬던 이런 지표가 있는데 첫 번째는 TD 스프레드입니다. TED 스프레드. T는 미국 3개월 국채를 본다고 하면 되고요. E는 유로
유로 지역에서 은행 간 3개월 빌리는 리보 금리를 이야기합니다. 즉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이니까 경제가 위험해지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안전자산 대비 얼마나 금리의 프리미엄이 붙느냐, 그게 TD 스프레드로 표현되고요. TD 스프레드가 점점점 오르면 결국 유럽 은행들, 글로벌 은행들이 달러를 구하려고 달려드는구나 라는, 달러가 얼마나 구하기 어려운지 보여주는 게 어제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FRA OIS 스프레드입니다. 그리고 이게 발전되면 달러 수합 금리가 급등하는데요. 달러 수합 금리는 결국 FRA OIS 스프레드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흘러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 목요일 러시아 이 디폴트 위험까지 나오면서 증시가 급락을 해버렸는데 TD 스프레드가 최근에 어떻게 흘러갔는지 볼 필요가 있겠죠? 보시는 그림 TD 스프레드입니다. 오른쪽 벌건 빨간색 동그라미를 보여드렸죠. TD 스프레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미국 국채, 최근에 미국 국채 얼마나 금리 올랐습니까? 인플레이션. 그런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이 유럽에서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왜? 위험하니까 미국 국채보다 금리를 더 줘야죠. 두 번째, FRA OIS 스프레드를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개월짜리 US FRA OIS 금리, 즉 쉽게 얘기하면 저 금리가 급등했다는 얘기는 미국 국채 대비 저렇게 프리미엄이 급등을 했다. 즉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달러를 구하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스프레드를 더 많이 지급하고 있다. 그 얘기는 달러를 구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달러가 부족한 유럽 은행들, 그게 OIS, 지금 TD 스프레드, FRA OIS에서 여러분 보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 은행들 일단 달러를 구하기 전에 팔면 되죠. 뭘 팔죠? 매도 가능한 것, 돈이 되는 것, 이머징 마켓, 그것도 특히 한국 주식은 외환자 요약까지 돼 있어서 현금화가 쉽죠. 그래서 한국 주식을 팔고 그 다음에 한국의 채권도 팔고 뭐 여러 가지 다 팔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달러 원 환율이 금요일 한국 외환시장 종가가 1214원까지 그날도 급등을 했던 건 결국 유럽 이런 금융기관들이 한국 주식을 매도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새벽에는 1218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즉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제가 멤버십에서는 목요일 미국 시장 끝나고 나서 수요일까지 상승하는 미국 증시와는 다른 흐름이다. 금요일 전저점을 갈 수도 있으니 조심하자, 이렇게 글을 올렸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만약에 달러가 부족하고 미국 금융기관들이 돈 빌려주는 것을 조금씩 더 조심하자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 그리고 스몰캡 성장주들이 반응을 하죠.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다우지수 대비 스몰캡 성장주, 나스닥 주식들이 많이 하락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죠. 러시아 전쟁, 핵전쟁까지 가야 된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 러시아 전쟁이 유럽에 다시 한번 금융위기를 재현하게 될 것인가, 이거 살펴봐야 됩니다. 왜? 유럽이 흔들리면 우리 이머징 한국 증시 말이 필요 없어. 그래서 진짜 러시아 전쟁이 이번에 금융위기를 다시 한번 가져올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12년 유럽 재정위기 상황과 앞에 말씀드린 TD 스프레드, FRA, OIS 스프레드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TD 스프레드입니다. TD 스프레드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시에는 무려 2.60까지 벌어졌었는데 현재는 0.248 수준입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이게 0.06에서 약 3배 가까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 현재 TD 스프레드는 2008년 금융위기나 2012년 유럽 재정위기보다 현저히 낮고 가장 최근에 2020년 팬데믹 상황보다는 그나마 안정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FRA OIS 급등을 했었죠. FRA OIS 스프레드를 지난 20년간 비교를 해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 170까지 올라갔었고 2012년 유럽 재정위기 때는 51.3, 그리고 2020년 지난
팬데믹 시장에서는 51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런데 금요일엔 25.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FRA OIS 스프레드가 한 달 사이에 급등을 하긴 했지만 전체 약 15년, 20년 전체적으로 늘려봤더니 아직 그렇게 썩 위험한 건 아니더라.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금융시장이 흔들리긴 했지만 전쟁이 더 위험한데 어떻게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수준보다 2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까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러시아 전쟁, 사람도 죽고 전쟁이 나면 모든 게 다 박살이 나고 망가지는데 어떻게 팬데믹보다 영향력이 작을까? 그 이유 하나씩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냉정하지만 러시아에 노출된 유럽 지역, 유럽 금융기관들이 얼마나 러시아가 문제가 됐을 경우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가장 큰 게 이탈리아 253억 달러입니다. 이탈리아가 유럽에서 러시아에 가장 큰 노출이 돼 있으니 금요일 이탈리아 증시가 6.4% 마이너스 났습니다. 즉 유럽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저렇게 러시아에 노출된 금액이 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252억 달러, 오스트리아 175억 달러, 독일 81억 달러, 거기에 일본이 96억 달러가 껴있네요. 그런데 미국은 147억 달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잘못해서 쓰레기가 된다 그러면 감당해야 될 금액이 이탈리아 253억 달러인데 이탈리아 GDP는 약 2.2조 달러죠. 즉 GDP 대비 이탈리아 금액을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충격이 단기간에 왔지만 지난 2008년, 2012년 당시 위기보다 FRA, OIS나 TED 스프레드가 급등하지 않았던 것은 당시에 노출된 금액보다 크지 않고 상당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게 왜 생각보다 작았는데 가만 보니까요. 보시는 그림처럼 지난 2014년 크림반도 러시아가 점령했을 때죠. 그 이후에 은행들, 유럽의 은행들이 알아서 상당한 금액을 줄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낼 수 있겠죠. 러시아 핵전쟁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느 정도 금융시장이 충분히 반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험하다 하더라도 팬데믹 수준까지는 아직까지 50% 이상 남아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거 다 끝장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여러분 핵전쟁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주식이, 채권이, 골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비트코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팔고 산에 가야죠. 산에 가서 톡을 팔고 자연인이 돼야죠. 그러니 거기까지는 우리가 걱정하지는 말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왜 그런가? 이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를 좀 더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 보이시나요? 러시아 항구에서 한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저렇게 다 얼어버린 겁니다. 전 세계 해양에서 결국 그 패권 싸움이 일어날 게 해양 능력, 항구가 얼마만큼 가동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러시아는 겨울에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거 고르바초프 소련이 붕괴되기 직전에 러시아에는 3개의 부동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이죠. 그런데 모스크바에서 너무 멉니다. 두 번째는 발트 3국이라고 하는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그쪽에 있는 항구가 하나 있었고요. 세 번째는 크림반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러시아의 지금 현재 그 방향을 보면 루한스크, 맨 오른쪽 루한스크에서 크림반도 쪽으로 육로를 개선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즉 그런데 현재 러시아는 그 육로를 거의 다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즉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크림반도 저 흑해에 있는 부동항을 확보하는 전략적 그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을 해둔 상태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3대 부동항에서 블라디보스톡은 어차피 저 북쪽에 있는 것이고 크림반도를 빼고는 또 하나 항구가 어디 있었느냐? 예, 클라닌그라드입니다. 클라닌그라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이 발트 3국 안에 있는데 저건 러시아가 손대기 어렵습니다. 왜? 이미 발트 3국은 나토에 가입해서 미국과 유로 지역에 보호해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저것마저 뺏으러 간다 그러면 정말 세계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건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이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에 진출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목표 크림반도를 향한 우크라이나 육로를 확보한 것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그렇다면 마무리가 되는 순간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소강 상태로 내려갈 수 있겠죠. 미국과 유럽도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우크라이나에게는 미안하지만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나머지 하나, 발트 3국에 있는 칼라닌그라드만 보호하는 선에서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고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핵전제 위험이 일어난다는 그 가정은 그 과도한 비관론은 잠시 더 접어들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핵전쟁이 일어나면 주식 투자할 필요가 없죠. 우리 산에 가야 됩니다. 우리 집 뒤에 있는 수락산 너무 낮습니다. 백두대간 안타깝지만 거기도 어렵죠. 결국은 우크라이나에겐 미안한 얘기지만 서방과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현실 타협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위기는 다 끝났다, 다 사자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대표적인 위험자산 중에 하나죠. 하이힐드 채권 ETF HYG입니다. HYG 금요일날 나름 많이 빠졌고요. 저 차트만 보자면 2월 24일 저점을 실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과도한 비관론 러시아발 금융위기 가능성은 없다고 치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HYG만 본다면 전저점을 지지하는지 전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보셨어요, 여러분? 처음엔 사실 저도 자료를 준비하기 전에는 큰일 났다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심각할 필요는 없겠다 싶습니다. 이미 충분히 떨어졌다면 물론 러시아가 핵을 쏘고 미국이 이에 반응한다면 주식, 비트코인, 금 무슨 필요 있습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땅굴을 파야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지금까지 역사가 그래왔으니까 그걸 믿고 투자하는 쪽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원래 이 두는 게으릅니다. 그런데 몸은 해내죠. 여러분은 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